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또 특히 자동차도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사이클이라는 데는 전혀 뭐 이상은 없다. 이번 그 7월 장에서는 좀 골고루 담는 게 가장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벨 전략이 이번엔 좀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몇 개월 전서부터 올 중반기서부터 하반기까지 이끌고 갈 주도주는 자동차주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 틀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이게 오른다고 해도 못 올랐는데 이제 관심 밖으로 사라지게 되면 이게 더 떨어질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걱정스러워 하는데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근데 저는 뭐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계속 악재들은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 수급도 좀 꼬여 있는 편이긴 하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전방 산업이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서버라든가 또 모바일은 3분기부터 좋아지고 PC가 꺾인 건 사실이지만 PC는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비메모리를 하는데 TSMC보다 성과가 좀 사실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텔이 뭐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세계 4등 업체 인수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 하니까 이것도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보면 삼성전자 주변에 보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안 좋은 얘기만 나와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자체가 악재일 수는 있겠지만 인텔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인텔은 지금 이제 10나노 이하로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삼성하고 TSMC를 쫓아가겠다는 의도인데 10나노 이하는 삼성하고 TSMC밖에 못해요. 근데 글로벌 파운드리는 주력이 14나노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는 그 밑에 있는 다른 이제 그 파운드리 쪽 그 수요를 잡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성과 TSMC를 경쟁할 수 있는 그분 아닙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고 해서. 그 체격차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그냥 이건 저의 생각인데 충분히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회사 인수할 수 있잖아요. 돈 많아요. 뭐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못 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바보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삼성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인텔처럼. 그렇죠. 글로벌 파운드리 한번 M&A 카드를 만지작거렸을 것 같긴 한데 삼성의 그 생각은 그게 아닌가 싶어요. 굳이 14나노 뭐하러 인수하냐. 우리는 지금 5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로 지금 가야 되는 국면인데 지금 돈은 안 되지만 사실 5나노도요. TSMC도 양산이 제대로 안 돼요. 불량품 나와요. 그만큼 되게 어려워요. 이거 수율 맞추기가. 근데 삼성전자 어쨌든 그거 하고 있습니다. 5나노, 3나노. 그 새로운 방식의 기술 개발도 지금 설계를 끝내놨고 양산만 하면 돼요. 그거 하면 TSMC보다 이 전력 소비도 한 30%나 감소를 하고 속도도 한 50%나 증가하거든요. 그럼 수요처를 늘릴 수 있는 건데 그쪽에 그냥 집중적으로 지금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자잘한 그런 고객사가 아니라 아주 그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이런 이제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원하는 정말 엄청난 거대 고객사를 원하고 있어요. 그 고객사가 사실 지금 다 TSMC가 갖고 있거든요. 이걸 뺏어가기 위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매물도 거들떠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만 그래서 안 했던 것 같고 그런 전략이 맞다면 사실 삼성전자 인텔이 인수했으니까 삼성이 악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동의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일단 그거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빠진 건 맞아요. 시장. 근데 이 역시도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또 특히 자동차도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사이클이라는 데는 전혀 뭐 이상은 없다. 저는 아직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반도체에 대해서 글로벌리 이게 좀 안 좋아지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데 오늘 저녁인가요? IBM, 그 다음에 21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2일 인텔 실적 발표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이거에 따라서 뭔가 좀 반전의 기회가 생길까요? 저는 근데 이 기업들이 실적이 뭐 잘 나와주면 좀 좋긴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대치들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아무리 잘해도 좀 빠질 가능성도 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제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미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충격은 안 나올 것 같고 TSMC가 좀 컸죠. TSMC가 굉장히 좋은 실적 사실 냈는데
너무 좋아서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기대할 게 없다 이거죠. 이제 너 다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카드를 다 보여준 거예요. 결국 피크아웃 논란이죠.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내 패를 다 보여준 거예요. 좋은 패를 다, 그래서 주가도 사실 많이 갔는데 더 새로운 카드를 원하는 거예요, 시장. 그러니까 원래 주식시장이 그런 거거든요.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오다 보면 더 이상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럼 주가는 그냥 급등해 버려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 좋아도 급락을 합니다. 더 좋은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약간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좀 빠졌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이제 또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ASML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그 이제 네덜란드의 그 EUV 장비 회사잖아요. 세계 1등이고 이 회사 장비 없으면 EUV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공정 못 하는데,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고 기사 나왔더라고요. 네덜란드 너네 그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도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하지 말라고. 그렇죠. 예. 바이든 대통령마저도 그냥 간섭을 한 거죠. 주지 마. 예. 반도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뭐냐면 메모리는 사실 아니에요. 메모리는 하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메모리가 안 돼요, 중국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번에 그 칭화유니 그룹 부도났잖아요. 파산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은 좀 아직 등한시하는데 비메모리는 견제를 엄청 해요, 지금. 비메모리 하지 말라. 근데 비메모리 제대로 만들려면 EUV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거 주지 마. 그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ASML IR에서 확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그런 뉴스가 진짜 맞다면 중국에 뭐 공급할 계획이 없다거나,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진짜 호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TSMC랑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장비를 골고루 좀 나눠 갖고 있는데, TSMC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ASML 장비, EUV 장비를. 삼성보다 많은데, 근데 ASML 입장에서도 너무 한 곳에만 그냥 다 주는 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좀 물량을 골고루 분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신청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ASML. 예. ASML 쪽에 그 D램 만들 때, D램도 EUV로 하거든요. 요즘에 일부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그 수요가 있는데, ASML이 어떤 식으로 어쨌든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지, 그리고 EUV 공정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비메모리와 관련된 회사니까 도대체 이 EUV 장비가 얼마나 앞으로 많이 쓰이고 업황은 어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ASML은 실적보다도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증권사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써주시니까 그날 아마 보고서 나오는 거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성장주에 투자할 것이냐, 그러니까 작년에 성장주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어떤 그 모멘텀을 따라 투자할 것이냐, 그러니까 수급에 따른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논란을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우리 바벨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들고 가야 될까요? 저는 둘 다 지금장은요, 포트폴리오를 되게 좀 고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에 치우쳐 있으면, 왜냐면 그 요새 어느 애널리스트가 그 표현하더라고. 게릴라 장세라고. 여기서 갑자기 게릴라 전술처럼 탁 갑자기 튀고 나왔다가 어느 날은 저기 가 있고요. 어느 날은 여기서 튀고. 오늘 보시면 제일 강한 섹터가 그 폭염 관련주 있잖아요. 여름 수혜주가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이 사실 없잖아요. 2차 전지 소재 빼고는요, 사실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이렇게 돌고 돌면서 순환매가 계속 좀 잘 펼쳐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한 섹터에 내가 집중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2차 전지 소재에 진짜 집중하신 분이면 너무 기분 좋으시겠죠, 최근 장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바이오에 거의 집중했거나 내가 삼성전자만 들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답답하거든요. 예, 답답함을 떠나서 진짜 다 정리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렇지. 예, 근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삼성전자도 일부 있는 데다가 뭐 현대차도 일부 있고, 나는 2차 전지도 일부 가지고 있고, 일부 뭐 이 좀 경기 민감주도 일부 좀 골고루 갖고 있고, 일부 또 배당주 이런 것들로 포트폴리오 다변화해 놓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충격은 크진 않거든요. 종목들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분산을 잘 해놨고, 그리고 이 상태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이 또 좋아졌을 때 갑자기 반도체 섹터가 가면은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내 수익률을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가면서 끌어올려주고 이런 구도가 계속 가능한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선순환 구도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장이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래서 작년에는 집중 투자가 좀 가능했지만 올해는 집중 투자보다는 이게 7월이나 8월까지는 좀 골고루 그냥 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단 골고루 사놓는 가장 큰 기본적인 조건은 주가가 좀 덜 오른 것들, 소외받은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도 좋아요. 바이오도 완전히 소외받았고 삼성전자 좋고 현대차도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주들도 요새 되게 안 가거든요. 2차전지만 갔어요. 그렇죠. 그 중에 뭐 풍력, 뭐 태양광도 일부 있을 거고 수소 관련주 이런 섹터들 다 구조적으로 성장하니까 좋고 또 요새 잘 가다가 꺾이는 업종이 그 건설 업종. 건설주도 괜찮죠. 계속해서 공급 늘리니까. 그 다음에 조선하고 철강주는 조선주는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요새 급락하는데 수주는 또 잘 된단 말이에요. 수주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조선주도 저가 매수 해볼 만하고 철강도 하반기에 중국이 감산할 것 같아요. 감산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철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만 커요. 막. 그렇죠. 탄소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만 큰데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번 그 7월 장에서는 좀 골고루 담는 게 가장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벨 전략이 이번엔 좀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댓글로 이제 올려주신 종목들을 보면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들 그 마이너스가 좀 크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 네네. 어떻게 계속 들고 가도 되느냐? 네. 예.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뭐 2차 전지가 됐든 이런 주도주로 바꿔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오르지 않은 기업들은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오리온도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이 요즘에 좋거든요. 그 네. 라면 가격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을 한번 했어요. 근데 오리온은 지금도 주가 변동 없습니다. 옆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하루 급등하고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거거든요. 바닥은 찍었습니다. 오리온이 왜 못 가냐면은 2분기가 안 좋아요. 2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3분기 좋아질까? 이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3분기 좋으면 빠질 리가 없죠. 그냥 날아갔을 텐데. 근데 지금 주가가 올해 언제냐면 3월 16일부터 지금 주가 안 가요. 3개월이 넘었어요. 4개월째입니다. 조정을 꽤 받았네.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쁠 게 없고요. 저는 여기서는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남들이 좋아서 막 쫓아가는 2차전지 소재를 살 게 아니라 지금은 재미없죠. 실제로 이렇게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큰 수익 내신 분들은요. 올라가는 걸 이게 남들 유행 쫓아서 가는 걸 사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리온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돼요. 이 기업 3분기, 4분기 반드시 실적 좋아진다. 뭐 특히 중국 매출이 늘어나면서 좋아진다는 요즘에 보고서도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고 그냥 버틴다면 버텨서 갈 수도 있고 사실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큰 수익은 언제 나느냐? 이거를 남들 안 갈 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내가 정말 싸게 잡아가지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수익이 이제 이게 나중에 실적 좋은 게 현실화되면 주가 급등하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좀 수익을 실현하는 건데 그럴 때 내 재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단타에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런 매매의 단점이 내가 고점에서 잘못하다 물리면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돼서 그렇지. 정말 고생해요. 근데 오리온은 솔직히 여기서 주가가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미 바닥 찍었기 때문에 크게 잃을 게 없는데 못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팔고 싶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 갖고 있어봐야 돈도 안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음식료 가격 올라갔죠. 3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 있죠. 주가 4개월 쉬었죠. 여기서는 오히려 역으로 좀 비중을 늘려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언젠가는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리온 뭐 여전히 돈 잘 벌잖아요. 사실 그렇죠. 중국에서. 예,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실 걸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뭐 확산되는 거 4차 뭐 이런 경고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화장품주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거를 어떻게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느냐 이것도 좀 조정을 받았죠? 지금은 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조정받은 것 같은데. 저게 그 언제냐면은 30만 원까지 갔었어요. 5월 27일 날. 네. 정확히 고점 찍고 30만 원 사실 비쌌죠. 그때는 되게 비쌌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23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은 역으로 또 모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아모레퍼시픽이 빠진 이유가 있어요. 이번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게 노출이 돼가지고 언제냐면은 6월 23일 날 그날 갑자기 급락을 한 거예요. 주가가. 그게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뭐 코멘트가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당시에 5.4% 정도 주가가 급락을 했으니까 그 다음날 보고서가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미리 빠졌는데,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빠진 이유는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게 중저가 브랜드 있잖아요. 뭐 이니스프리라든가 그렇죠. 이런 쪽이 좀 생각보다 여전히 부진하다고 하고요. 온라인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니스프리가 되게 핵심이었어요. 중저가 브랜드로 중국에 진출했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중국의 회사들이 그냥 너도나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중저가 브랜드를. 그래서 지금 몰락해버린 거고, 근데 고가 브랜드는 못해요. 고가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가 있거든요. 중국 회사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로레알,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의 후,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못 따라갑니다. 근데 설화수 매출 성장이 엄청나요. 여전히 잘 팔리고 중국에서. 거기다가 아모레퍼시픽의 약점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비중이 좀 높은데 온라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여전히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빠지는데 이 회사를 내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아모레퍼시픽의 온라인 사업과 설화수의 고성장, 이건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니스프리나 이런 중저가 브랜드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 되면. 근데 실제로 이쪽도 매장을 많이 줄이고 구조조정을 많이 끝냈어요. 그렇게 보면 아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24만 원도 깨졌는데, 저는 역으로 지금 이렇게 좀 암울할 때 오히려 사야 된다. 왜냐?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 두 가지 축, 온라인, 고가 브랜드, 이게 훼손된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훼손이 되면 아모레퍼시픽은 못 갑니다. 가기도 어려운 데다가 비싸거든요. 사실 이 PR이 그렇죠. 높은 회사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축은 아직은 잘 견조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좋은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화솔루션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하나솔루션도 주력이 태양광이잖아요. 그렇죠. 태양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실적이 안 좋다고. 이거는 예전부터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2분기 실적은, 전체 실적은 좋아요. 왜냐? 석유화학이 돈을 잘 벌어요. PVC 같은 거.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하나솔루션은 석유화학보다는 태양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이 2분기에 적자나고 3분기에도 적자난다는 얘기도 좀 일부 나와요. 올해는 힘들다. 실적 내기가. 그러니까 주가가 한 7배인가 6배 올랐거든요. 저점 코스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때 9,000원 했던 기업이니까 96에 54,000, 이거 6배 정도 올랐었어요. 6배 올랐다가 지금 올해 언제냐면 1월 20일 날 고점 찍고 6개월 동안 지금 주가 옆으로 가거든요. 계속 조정받고 있어요. 근데 친환경에 대한 성장을 이미 선반영을 해버린 거죠. 네. 한 데다가 더 가기 위해서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태양광 모멘텀 뭐 있냐 이거죠. 당장 나올 게 이제 다 하는 거예요. 다 나왔다는 거죠. 네. 거기다 2분기 실적까지 좀 약간 꺾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태양광은 반드시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계속 투자를 늘려요.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핵심은 당연히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성장하는 기업은 맞아요. 다만 이제 이 하나솔루션이 왜 이렇게 실적이 그 태양광이 안 좋냐면, 원재료 비용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가, 또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유리가 있거든요. 유리 가격도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적이나 주가 좀 못 가고 있지만, 이거는 역시 좀 저는 주가에 지금 이렇게 계속 빠지면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이 지난 3월달 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각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4만 원 밑으로는 쉽게 안 내려갈 거긴 한데, 거기 지지에 성공하면 언제든지 또 주가는 5만 원, 5만 원 후반대까지 저는 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주 투자 제발 너무 짧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긴 호흡으로 보면 기회죠, 사실은.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없기 때문에 최소 2~3달 정도의 고생은 좀 하셔야 되겠지만, 길게 보신다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아까 우리 자동차 얘기, 현대차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 모비스는 사실 현대차가 오를 때도 고민이고 네. 내리면 더 고민이고. 근데 주가는 사실 보면 현대모비스도요. 이제 물론 재미는 없어요. 네, 정말 안 올랐어요. 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맞아요. 1월 달에 올해 이제 그때 딱 한 번 이제 애플카 때문에 40만 원 넘고 그리고 지금 28만 원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가 저점은 4월 29일 날 찍었어요. 그때 26만 7천 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고 올라가면 30만 원, 내려가면 28만 원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차트를 딱 봐도 아시겠지만 28만 원 이하에서 모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차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부품 회사들이 완성차보다 오히려 하반기엔 좋을 수도 있어요. 상반기는 완성차가 훨씬 좋았죠. 왜냐?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드니까 부품 회사는 매출이 줄어드는데 완성차 업체는 있는 부품,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자동차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자동차는 안 만들어버려요. 잘 팔리는 걸 더 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엄청 올라갔고 공급 과잉도 해소가 되고 오히려 나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부품사와 완성차가 주가가 이제 벌어진 거죠, 사실은. 근데 하반기엔 역으로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위아라든가 현대 위아라든가 이런 쪽 보면은 부품주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완성차보다. 네, 올랐다가 근데 이제 이쪽도 사실은 근데 또 같이 빠져버렸어요. 또 빠졌죠. 네. 근데 어쨌든 부품주가 하반기에는 유리할 수 있어요.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가지 변수가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왜냐하면 이 배에다 실어가지고 부품을 수출하는데 운반비가 좀 많이 드나 봐요.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꺾이면 당연히 좋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운임지수가 절대 지금 쉽게 꺾이진 않더라고요. 꺾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게 꺾이고 나면은 한번 오히려 부품사들한테 또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인데 어쨌든 지금 28만원 요 구간대에서는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잘 좀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하는 모든 사업에 모든 부품을 다 모비스가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죠. 이 기업이 없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좀 답답하시더라도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